학부모 감정 코칭. 자녀와의 대화에서 화내지 않는 법. 딸이 하나 있는데 고집이 너무 세요. 집에서도 자기 방 정리정돈도 안 하고 어질러 놓기만 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자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친구네 집으로 간다고 하네요. 또 다음날 등교해야 하니까 10시 전에 자야 한다고 말을 해도 매번 이것만 하고라며 안 자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안 지켜지니 계속 이야기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딸이 이렇게 고집 피울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아들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살짝 듣게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게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욕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친구들의 말을 따라할 수 있겠거니 하지만서도 아직은 욕을 하는 걸 막아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화내지 않고 갈등을 피해 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이좋은 부모-자녀 관계로 남을 수 있을까요? 화내지 않고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통의 대화. 이번 시간에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화내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이제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불통의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불통의 대화는 대표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좀 불통의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답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대화가 불통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혹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에는 내가 이야기를 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전달을 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건 아니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답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녀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폭격을 받는다 또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책임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가 엄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듣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또 부모 또한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야 진정한 소통, 진정한 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통 대화는요, 무시하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직접 자녀를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무시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가 좀 어리고 자녀가 생각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을 못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이야기하는 걸 좀 가볍게 취급하는 또는 무시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가끔 계실 수 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시당한다라고 느끼면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능력 그리고 자녀의 인격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대화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화는 아주 불통으로 가기 쉬운 그런 대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각을 세우는 대화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가면서 막 주장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반대의 증거를 내세운다라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식의 대화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적으로 돌려놓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같은 편의 이야기는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만 적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자녀가 듣길 원한다면 자녀와 우리가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적하고 평가하는 대화는 불통의 대화입니다.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때때로 실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 실패, 잘못을 늘 지적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자녀의 성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평가하는 대화는 자녀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건 아마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더 잘하라고, 그리고 더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그런 표현으로는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도록 만드는데 효과적인 말이지,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말, 그 다음에 평가하는 말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만드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이유. 사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때 부모가 분노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화가 좀 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낄 때 부모님들이 좀 많이 화를 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녀들의 어떤 태도 또는 자녀들의 어떤 모습이 부모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많은 경우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자녀들과, 청소년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부모한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절한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잘 연습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하듯이 또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하듯이 무심코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부모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행동이 또는 이 말이 부모의 권위를 위협한다든지 또는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권위를 도전한다 또는 내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해석이 되면 부모님은 당연히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의도가 없이 단지 잘 몰라서 친구들에게 또는 학교에서 하듯이 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부모가 화가 나는 경우는요, 통제를 잘 안 따를 때 부모가 화가 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 자녀들의 어떤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명확한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부모의 기대에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지면 부모가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들의 반응이 분노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분노하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순전히 부모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부모가 어떤 아픔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이 건드려지는 상황에서 부모가 분노한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상사로부터 어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집에 와서 그 분노가 표현된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부모 자신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의 행동과 전혀 상관없이 부모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른 일로 심신이 지쳤을 때도 분노하기가 좀 쉽고요. 부모의 약점이 우연한 기회에 건드려지는 경우에도 분노하기가 쉽고요. 부모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경우에도 분노하기 좀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순전히 자녀와는 상관없는 부모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싶다면 부모 자신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대화법.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얘를 내가 훈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훈육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냐면 애를 혼내다 보면 혼내다가 화가 점점 더 올라와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적절한 훈육이 참 어렵습니다.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소통, 대화를 연구를 했는데요. 대화에 있어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워드로 쳐서 텍스트로 보시면 그게 말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의사소통에서는 그 말의 내용이 7%래요. 말의 내용을 제외하고 음성적인 메시지는 38%랍니다. 이 음성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톤, 억양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메시지가 55%래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냐, 찡그리면서 얘기하냐, 화난 표정으로 얘기하냐 이런 것들이 55%를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음성적인 메시지와 시각적인 메시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93%는 감정의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목소리가 나가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얼굴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의 내용만 우리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말의 내용보다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얼굴 표정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메러비안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진정시킨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표정도 뭐 드라이하게 목소리도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진심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과하면 누가 그걸 저 사람이 미안해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냐는 거죠. 진정으로 사과를 하려고 한다면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미안한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듣는 사람이 제가 정말 미안해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이 잘 조절이 돼서 그래서 충분히 내 음성적인 메시지와 표정까지도 내 감정에 잘 묻어나서 내용으로 전달이 될 때 정확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하는 만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하고 듣기가 균형을 이룰 때 그걸 좋은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나 강요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들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 50%는 듣겠다. 시간을 전체를 계산했을 때 내가 50%만 말하고 50%는 듣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진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점점점 자아가 발달을 합니다. 뭐 부모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아기 때의 자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되고 고학년 되면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것을 자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는 태어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가 건강해지고 자아가 발달을 해나갑니다. 그럼 자아가 발달하는 것에 맞춰서 부모는 개입을 반대로 이렇게 점점점 줄여줘야 돼요. 부모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자아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점 줄여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책임감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년 어린 자녀로 생각을 해서 과잉보호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원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 얘기를 해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야기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는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이후에 대화를 해야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자녀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공유를 하면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도 이거 예전에 우리가 같이 먹었던 건데, 어디 갔던 건데,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내용도 많아지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도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많이 공유를 할 때 나중에 사춘기가 되어서 또는 어떤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할 상황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경험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부모 자녀 관계는 이게 완충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생겨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와 좋은 경험을 많이 했지, 이런 추억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해 두셔야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지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아가 점점점 건강해지면 스스로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을 져보는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선택해야 될 일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그걸 점점점 아이들이 경험하고 연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 질 수 있도록, 선택을 잘하고 책임을 잘 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자녀를 대화하는 이 대화가 충분히 건강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모님들도 많은 대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저희가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한번 뭐 들어보신 분들은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 기법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찰은 뭐냐면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은 관찰에 따른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구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 욕구, 내 원함이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는 부탁의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황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양말을 딱 벗어놨는데 양말 한쪽은 화장실 앞에 있고 양말 한쪽은 TV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폭력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야 임마, 엄마가 너한테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니 이 녀석아,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을 수 있어? 내가 너의 종이니? 당장 안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화는 폭력적인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아들아, 네가 신었던 양말이 한 짝은 화장실 앞에, 한 짝은 TV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봐. 여기까지는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관찰한 거에 따른 엄마의 감정인 거죠. 느낌은 이걸 보니까 엄마가 좀 짜증이 나네? 이건 엄마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는 가족이 함께 쓰는 이 공간은 좀 더 깨끗이 정돈됐으면 좋겠어. 이게 엄마의 욕구죠. 그 다음에 엄마의 부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신었던 양말은 세탁기에 넣어놓을 수 있겠니?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 이게 비폭력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비폭력 의사소통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관찰만 바꾸셔도 야, 이 게으른 놈아! 이렇게 시작하면 귀를 딱 닫거든요, 자녀들은. 그런데 아, 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건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요렇게만 서서히 바꿔나가셔도 충분히 훌륭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은 자녀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